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 하소연하러 왔어요. 저는 남편이랑 별거 중입니다. 남편이 합의 안 하면 이혼 소송도 하려고요. 근데 그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게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주변에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면서도 진짜인가 의심하기도 해요. 그만큼 황당하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겪은 황당한 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7살 때였는데 그 전에 몇 번의 연애와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좀 지쳐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해서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쯤 친한 친구가 괜찮은 사람 있다면서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안 해. 당분간 혼자 있을래.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결혼할 거라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러니까 이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 있냐? 오죽 아까우면 이럴까 내가. 나 믿고 만나봐. 친구가 발벗고 나서길래 마지못해 오케이 했고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친절한 교회 오빠 같은 그런 편한 느낌이었고 호감형이었어요. 첫인상이 좋으니 시간이 갈수록 저도 편하게 그를 대하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3살 많은 그 사람은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매너도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과 만나고 있으면 제가 특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만남이 반복되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를 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어머니께 인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뭐? 오빠 어머니? 응,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으시대. 우리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담 갖지 마. 내가 네 자랑을 많이 했더니 엄마가 궁금하신가 봐.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솔직히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건 좀 미루고 싶었어요. 저도 이번 연애로 결혼까지 간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에 좀 더 진지해지면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어른께 인사드리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머뭇거렸더니 부담 갖지 말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빼지도 못하고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약속 당일 단정해 보이는 옷을 챙겨 입고 그와 약속 장소에 나갔고 그의 어머니가 먼저 도착해서 계시더군요. 그런데 어찌나 젊어 보이시던지 어머니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진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어머니. 정말 미인이세요. 그래요? 그래도 20대인 소정씨 따라가겠어요? 내 눈에는 소정씨가 더 예뻐 보이는데. 저를 훑어보시는 듯한 눈빛이 부담스러웠지만 목소리도 고우시고 분위기가 좋은 분이셨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고 얘기를 나누는 동안 시선은 거의 그 사람에게 가 있으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긴장이 풀리더군요. 음식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반찬을 이것저것 그 사람 숟가락에 올려주셨어요. 마치 어린 아들에게 하는 듯한 모습에 의아한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제가 먹을게요. 엄마도 어서 드세요. 내가 소정 씨도 있는데 버릇처럼. 미안해요. 내가 좀 유별나 보이죠? 진우 아빠가 일찍 세상 뜨고 내가 집안을 책임지느라 어릴 때 진우 많이 못 챙겨줬어요. 그때 일이 마음에 걸려서 버릇처럼 이래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과거 이야기를 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군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어른과 식사하는 자리가 어려웠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같은 여자로서 혼자 살아오신 삶이 안타깝더군요. 그런 감정이 들어서인지 그날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식사를 마친 저희는 식당을 나와서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 소정이 데려다 주고 갈게요. 아, 그럴래? 어쩌지? 오늘 내가 차를 안 가져왔는데. 차 안 타고 오셨어요? 어, 나오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아, 뭐가 문제인지. 급해서 택시 타고 왔지. 그러셨구나. 오빠, 나 혼자 가도 돼. 어머니랑 같이 들어가. 소정씨, 그래도 될까? 그 사람과 그 자리에서 헤어지는 건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혼자 보내고 저희만 둘이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두 사람 같이 가시라고 했어요. 오빠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님은 선뜻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미 식사를 하며 연민을 느낀 저는 순순히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 제 대답에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27살이 돼도 순진했던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같이 환하게 웃어드렸어요. 하긴 그때 뭘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그의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었던 저에게 의심할 여지도 없었죠. 그날 어머님과 첫 만남을 가지고 이후 종종 저희는 어머님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고 그럴 때마다 그의 숟가락엔 반찬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유별한 아들 사랑을 가진 시어머님을 만나면 어떤 결혼 생활이 펼쳐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불똥이 나한테 어떻게 튈지 예상도 못한 채 저희 관계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연애 기간이 짧긴 했지만 그 사람도 저처럼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남을 가졌던 터라 서로 마음이 통했는데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연애 기간 동안 싸움 한 번 없이 그렇게 지냈기에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결혼을 진행하는 동안 양가 어른들도 모두 저희의 결혼에 적극적이셨고 저희 마음도 확고해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의 누나들이었어요. 삼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 그는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어요. 두 분 다 결혼을 하셨고 친정집 근처에 다들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 같았는데 그 누나들과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를 경계심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점이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친구들 말을 들어봐도 시누이랑 가까운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어련히 그 정도일 거라고 여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저희의 결혼식이 치러졌고 그날만큼은 저도 완벽하게 행복한 새 신부였어요. 앞으로 펼쳐질 것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제 얼굴엔 미소만 가득했죠. 본격적인 문제들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친정에 먼저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님 선물을 챙겨서 시댁을 갔죠. 애초에 결혼식 때 한복을 대여했던 저희는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갔는데 시댁을 들어서자마자 대뜸 시누이가 한 소리를 하더군요. 뭐야, 왜 새 신부가 한복도 안 입고 왔어? 정말? 어머, 맞네. 한복 안 입었네. 그래도 돼? 시댁 현관문에서 신발을 채 벗기도 전에 어서 오라는 인사도 없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연년생인 시누이 둘은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성 또한 비슷하게 별로더라고요. 난감해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편을 들어주더군요. 아, 요새 불편하게 뭔 한복이야. 아, 비켜 누나. 소정아, 들어가자.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것 봐. 장가 가더니 벌써 지 마누라만 싸고 도네. 이야 앞으로 어찌 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세 남매의 대화 소리에 저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님이 나오셔서 저희를 맞아주시며 상황이 종결됐지만 끝이 난 건 아니었죠.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된 첫째 날부터 저는 영혼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림이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댁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미 잠든 남편 옆자리에 누워 민문이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짐작을 해봤어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시월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지만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친구들 사이에 시누이가 둘이나 되는 사람은 저밖에 없긴 했지만 그렇다고 첫날부터 이렇게 나오는 시누이 이야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제 시작인데 솔직히 막막하더군요. 눈물이 나려고도 했고요. 다시 친정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으나 결혼식까지 한 상황에 물릴 수 있을리 만무했어요. 한숨이 나왔으나 억지로 저를 진정시키며 내가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다 주문을 외우면서 억지로 그 밤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시누이와의 일이 껄끄러웠지만 그 일을 제외하고는 한동안 평화로웠어요. 게다가 허니문 베이비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남편은 저에게 더욱 지극정성이었고요. 시어머님이 저희 신혼집에 자주 오시긴 했지만 밑반찬을 전해주시고 차만 한잔 하시고는 바로 가시는 시기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을 때만 오셨기에 크게 부담되지도 않았고요. 결혼하고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저희 시어머님의 경우 엄청 젠틀하신 경우셨기에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런 분위기였기에 시누이들이 저에게 보여준 까칠함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였죠.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저녁도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정말 일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에게는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고선 시댁에서 시어머님과 저녁을 먹고 오는 거였어요. 정말 이상하죠?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임신 중기쯤 됐을 때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퇴근하는 남편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저녁을 안 먹고 시어머님과 먹고 오다뇨. 그리고 왜 저에게 그걸 숨기느냐 말이에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럼 여태 일주일에 세네 번씩 시댁 가서 저녁 먹고 온 거야? 네가 신경 쓸까봐 그랬지. 엄마가 나 결혼하고 허전하신지 우울증이 오신 것 같다고 하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나랑 같이 찾아뵈도 되는 거잖아. 네가 불편할까봐 그랬어. 화내지 마. 응? 남편은 실랭이 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화로 풀거나 참고 넘어가는 주의였는데 연애 때는 그게 배려심이 많은 걸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이게 웬걸요. 저와의 사이에도 그런 식이었어요. 저는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화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따로 살던 사람 둘이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서로 맞추고 조율을 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 실갱이가 싫어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대화를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쨌거나 그날 이후 저 몰래 시댁에 가는 일은 없어졌지만 대신 시어머님이 자주 저희 집을 방문하시게 됐었어요. 네가 진우 우리 집에 오는 거 안 좋아한다고 했다면서? 나는 진우 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니 내가 올 수밖에 더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시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집 사람들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충분히 제가 남편에게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님은 저를 유별한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뭐라 하지도 못하고 얼굴만 붉히고 있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어머님은 나이보다 많이 젊어 보이세요.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몸매도 좋으시고 머리 스타일도 긴 웨이브를 주로 하시고요. 옷차림도 원피스나 스커트 차림을 선호하셔서 뒷모습만 보면 20대로 보일 정도였죠. 임신을 하기 전에는 별로 의식이 되지 않았는데
임신 후 중기가 지나니 점점 저의 겉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불어서 인부복만 입어야 했고, 그 인부복 스타일 다들 아시죠? 펑퍼짐하고 도통 유아틱해 보이는 옷들이 많은 거. 요즘은 인부복도 예쁘게 많이 나오던데, 제가 임신했을 땐 주로 그런 옷들이 많았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하루하루 크는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지만, 거울로 보이는 저의 모습은 그리 반갑지만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일주일에 3-4번은 오셔서 저녁을 드시고 가시는 시어머님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도 어찌나 화려하게 가꾸고 다니시는지 제가 다 주눅이 들 정도였어요. 그날은 또 남편의 생일을 맞아 시누이들도 저희 집으로 와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다더라고요. 임신한 저를 위해 자기들이 요리를 다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장을 봐놓기로 했죠. 그때 제가 몸이 무거우니 시어머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마트에 도착해 장을 보는데 걸음이 느린 저는 천천히 오라며 남편과 시어머님이 앞서 카트를 밀러 가는데 문득 그 둘의 모습이 얼마나 가까워 보이던지 남편의 팔짱을 꼭 끼고 붙어선 시어머님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엄마와 아들이 아니었어요. 둘이 또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쇼핑하는 내내 하하호호 웃음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뒤따라가는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내 남편인지 시어머니 남편인지 뭐라 딴지도 못 걸겠고, 눈치 없는 남편은 분명 아무 문제의식도 없을 텐데 혼자 난리치는 것 같아 말도 못하겠고, 그때 정말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 배가 좀 땡기는 것 같아. 차에 가 있을게. 어머, 괜찮니? 네, 어머님, 죄송해요. 아니다. 어서 가서 앉아 있거라. 우리 얼른 장 보고 따라갈 테니까. 진우야, 새우도 사자. 나 요즘 새우가 너무 맛있더라. 자기, 혼자 갈 수 있지? 얼른 장 봐서 갈게. 그리고는 둘이서 카트를 밀러 수산 코너로 가더라고요. 얄밉고 원망스럽고 혼자 차에 와서 울었어요. 그 기분은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날은 진짜 나쁜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괜히 결혼했다, 임신하지 말걸, 아니 애초에 남편과 소개팅을 하지 말걸, 그 소개팅을 시켜준 친구까지 원망스러운 게 평소에 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희 집에서 두 시누이 가족과 시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신나게 먹고 마시며 제대로 파티를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거기에 끼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고요. 죽상으로 앉아 있느니 방에 들어가자 싶어 임신을 핑계로 침대에 누워 있으니 거실에서는 왁자지껄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 와중에도 제 뒷담화는 어찌나 잘 들리던지. 올케 배 많이 땡긴데? 아까 마트에서 좀 걸어서 그런가 불편한가 봐. 그거 운동 부족이야. 뭐, 임신은 옳게만 한다니? 우리도 다 했던 건데. 임신했다고 너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출산할 때도 힘들어. 하여간 유별스럽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언니. 하여간 분위기 못 맞춰준다니까. 아, 누나 왜 그래? 다 들려. 아, 들으라지 뭐. 뱃속에 아이만 아니면 가방 싸서 친정에 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가 왜 저 여자들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내가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닌데 티를 안 낸다고 속이 안 상한 게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하는지 정말 시누이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내가 빠진 내 남편의 생일 파티가 드디어 끝이 나고 다들 가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누나들 말이 좀 세긴 하지만 뒤끝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그 원체 직설적인 사람들이라 필터 없이 말하긴 하는데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줘. 아니, 나 이해 못하겠어. 그렇게 씹고 싶으면 나 없는 데서 하던가. 거실이 무슨 방음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방이 있어도 말이 다 들리는 거 몰라?
난 분명히 나 들으라고 한 소리라 생각해. 아, 뭘 또 그렇게 말해. 아니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당신 좀 예민한 것 같다. 어서 쉬자, 응? 속상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며 얘기하는데도 남편은 누나들 편을 들었어요. 제가 보이는 반응은 내 컨디션이 나빠서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여기면서요. 그때 남편이 너무 서운했어요. 맘 같아선 정말 친정으로 짐 싸서 가고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주에 4일은 저희 집에서 저녁을 드시는 시어머님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더니 우울증 있으신 엄마 그 정도도 못 받아주냐며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시댁에 가서 먹고 오라고 했어요. 내가 집에서 저녁을 먹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시댁 가서 둘이서 알콩달콩 밥 차려 먹고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화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는 밖에 나가더라고요. 그러곤 한참을 안 들어오는 걸 보고 혼자 얼마나 서글프던지 결혼이 이런 건 줄 진짜 몰랐어요. 나 스스로 이 고통 속에 걸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정말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때 남편과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그 후 시간이 흘러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들이었는데 첫 아이라 그런지 저를 참 많이 닮아서 태어났어요. 친정 부모님은 어릴 때 제 모습 같다며 엄청 좋아하셨고, 시누이 둘은 외탁했다며 아쉬워하더군요. 정말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대놓고 말하길래 역시 사람 안 변한다 싶더군요. 시어머님도 아들을 예뻐라 해주셨지만 왠지 가식이 느껴진달까? 저를 더 닮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의중에 그게 아쉬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혼자 짐작을 해봅니다. 아들바라기 시어머님과 필터 없이 깐죽대는 시누이 둘.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된다고 하던가요. 그래서인지 참 꾸준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모습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여겼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더러 그냥 넘어가라고만 했어요. 사람이 참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 일인지 정녕 모르는 건지 늘 참으라고만 했어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기어이 남매지간에 연을 끊어놔야 마음 편하겠어? 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제가 뭐라 하겠어요. 본인이 거리를 두고 싶지 않다면 제가 남편과 거리를 둬야죠. 제가 못 견디는 거니까 제가 수를 써야죠. 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5년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진즉에 남편과 갈라섰을 거예요. 아들에게 부모님 중 한 사람과 떨어지는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렇게 저는 애를 썼어요. 남편이 그래도 아들은 끔찍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남편을 알기에 같이 살 수 있었지, 그것도 아니었으면 아마 더 일찍 헤어졌지 싶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시댁에 자주 왕래를 하던 남편이 아들이 커갈수록 발걸음이 줄더군요. 아들이 3살쯤 되었을 때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을 케어하는 것을 반반 나누게 되었고, 제가 직장 생활과 살림을 병행하는 게 마음 아프셨던 친정 엄마가 저희 집을 자주 왕래하시게 됐었어요. 시어머님은 손톱 부러진다고 설거지도 식기세척기를 쓰셨던 분이기에 아들을 돌봐주는 일을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 자연히 친정 엄마가 자주 오셨고 시어머님은 저희 집에 발걸음 하시는 일이 점점 줄었어요. 장모님이 집에 와 계시니 남편도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오는 일수를 줄이더라고요.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주중에는 퇴근하고 아들과 놀아주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자 시어머님이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김서방도 애기 태어나면 달라질 거야. 그럼 지 자식이 더 중하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으로 발걸음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친정 엄마께 하소연을 했을 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 맞아 들어갈 줄은 그땐 몰랐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점점 시댁과 멀어지는 걸 보면서 어쩌면 아들이 우리 관계를 극복할 열쇠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아들이 커가는 와중에도 시누이들은 마주쳤다 하면 필터 없이 말을 해댔고 참다 참다 더 이상 못 참고 저는 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위아래도 모른다며 하더군요. 자기들이 분리할 때마다 위아래는 얼마나 따지는지. 솔직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 아닌가요? 자기들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말을 하니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왕래가 줄었고 덕분에 저의 스트레스도 줄게 되었죠. 그렇게 맞춰가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첫째 시누이와 통화를 한 남편이 깜짝 놀랄 말을 전했어요. 뭐? 어머님이 치매라고? 오늘 검사를 했대.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라네.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님이 건망증이 좀 있으셨는데 최근에 증상이 심해져서 치매 검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치매가 맞고 지금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중간쯤이라며 약물 복용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아들을 케어한다고 시어머님께 등한시한 게 마음에 걸렸는데 전화를 받고 난 남편의 얼굴에 근심이 떠나지 않더군요.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으나 아주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을 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날부터 남편의 시댁 방문은 다시 시작됐고 저녁을 먹고 오거나 어머님과 같이 자고 오는 날이 늘기 시작했어요. 당분간 어머니랑 같이 있어 드리려고. 본인이 치매라는 걸 아셨는데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 찬영이는 장모님께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 알고 있어. 알았지? 그래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남편의 두 집 살림이 다시 시작됐어요. 친정 어머니도 시어머님의 소식에 걱정이 들어지셨고요. 증상이 심해지면 안 될 텐데 혼자 지내기가 힘드시면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맞벌이하고 형님들도 다 맞벌이라 모시기가 그때 되면 어찌 되겠죠. 편찮으신 어머님이 걱정이 되었지만 팍팍한 생활에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부디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바람과 달리 시어머님의 증상은 계속 심해졌고 급기야 시누이가 연락이 왔어요. 옳게 엄마 상태 안 좋으신 거 알지? 주중에는 사람 쓰고 주말에는 각자 돌아가면서 엄마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네, 그래야죠, 형님. 요새 세상 좋아. 옛날 같았으면 올케가 엄마 모셔야 할 건데. 안 그래? 형님. 알았어, 알았어. 무서워. 뭔 말을 못해. 심보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신뢰되는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들으란 식으로 굳이 뱉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시누이들이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시어머님 모시는 일은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니 자식된 도리는 하려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더군요. 첫째 시누이를 시작으로 주말마다 돌아가며 시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혼자 두시는 건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시누이들은 엄마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차례가 돼서 저희 가족은 시댁에서 주말을 보내게 되었고 1박 2일 동안 지켜본 시어머님의 상태는 시누이들 말과 다르게 심각했어요. 식사 시간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릇을 엎어버린다거나 저를 도둑이라며 손바닥으로 때린다거나 심할 때는 소변을 지려서 이불 빨래를 해야 하기도 했어요. 아줌마,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어머님, 저예요. 나 아줌마 몰라. 우리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시어머님은 저를 못 알아보시는지 계속 나가라고 하시며 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물을 저에게 뿌리셨어요. 어머니, 당신 괜찮아? 졸지에 얼굴에 물을 뒤집어 쓴 저는 당황해서 멀뚱히 서 있고 남편이 급하게 와서 물을 닦아주더군요.
아들은 할머니의 행동에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병 때문에 이상 행동을 하시는 어머님께 따질 수도 없고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날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시댁에 갈 때면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갔어요. 안타깝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을 케어하러 갈 때마다 어머님께 곤욕을 당해야 했어요. 어떤 날은 머리카락을 쥐어뜯기고 어떤 날은 물벼락을 맞고 또 어떤 날은 팔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았어요. 도저히 집에 그냥 두실 상황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상의를 하면 자기들이 돌보는 날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따로 요양병원에 모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였죠. 평일에 어머님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생각할수록 이상한 것 투성이었어요. 제가 갈 때만 그런 일이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데 시누이는 더 보태는 말을 합니다. 아니, 이상하네. 왜 올케랑만 있을 때 엄마가 그러실까? 올케한테 쌓인 감정이 많은 모양인데, 그러지 않고서야 엄마가 그러시겠어? 제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올케가 알겠지.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 건지 참 말을 예쁘게들 하는 시누이였어요. 제 심정으로는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것만은 최후로 보류하고 싶다며 저에게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부모도 아닌데 밀어붙이기도 그래서 참고 당분간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때 드디어 사단이 나고 맙니다. 그날도 시어머님을 돌보는 순번이었어요.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같이 갔죠. 의무적으로 동행을 하는 거였지만 이미 남편은 시댁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부부지만 많이 소원한 상태였어요. 저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요.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시댁을 가면서도 한마디 대화가 없을 정도로 분위기는 삭막했어요. 드디어 도착을 해 집안 정리를 하고 식사 준비도 했죠. 그러는 동안 남편은 씻고 나온 시어머님의 머리를 말려드리고 팔다리 마사지를 하며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자 사이 어찌나 분위기가 좋은지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끝나질 않았고요. 그날따라 시어머님은 저에게 해코지를 안 하시고 고분고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양병원 얘기를 시누이들에게 꺼냈던 터라 뭔 말을 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1박 2일을 보내고 일요일 저녁, 내일 출근을 위해 그날은 남편도 집에 가야 하는 날이라 저희는 같이 집을 나섰어요. 진우야, 너는 오늘 안 자고 가니? 엄마,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오늘은 집에 가서 잘게요. 혼자 자는 거 싫어. 진우야, 엄마가 채워줄게. 엄마랑 같이 자자. 응? 시어머님은 남편을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자고 가라고 조르셨고 남편은 시어머님을 안방으로 데려가 재웠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평일 내내 바쁘게 직장에서 일하고 또 주말 내내 수발드며 정신없이 보냈더니 너무 노곤하더라고요. 잠시 소파에 누워 눈을 붙이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깨웠어요. 시어머님을 재우고 거실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조용히 시댁을 나서서 집으로 왔어요. 그러다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제가 소파에 핸드폰을 두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나 핸드폰 두고 왔나 봐. 다시 갔다가 올게. 내가 갈까? 아니야. 당신 올라가서 씻고 쉬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시댁과 저희 집은 10분 거리에 있었기에 남편을 내려주고 저 혼자 시댁으로 차를 돌렸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갈 텐데 그날따라 자기도 피곤한지 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피곤했지만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여서 그런지 정신이 조금 들었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싶은 마음에 속도를 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잠든 시어머님이 혹시나 깰까봐 저는 아주 조용히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가렸는데 분명 꺼놨던 작은 방 불이 켜져 있는 게 문틈으로 보이더군요. 이상하다. 아까 내가 다 확인했는데. 어머님이 깨셨나 생각하며 작은 방 앞으로 갔더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 사이로 얼핏 시어머님이 보였고 문을 살짝 여는 순간 어머님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문소정, 이제 그만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죽어! 죽어! 생각지도 못한 내 이름이 들렸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작은 방에 어느 날부터 생긴 장롱이 있었는데 뭘 보관하시는지 시어머님이 잠궈 두셨거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 번도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글쎄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계속 장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장롱처럼 생긴 그 안에는 무슨 제단같이 생겼고 불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촛불이 켜져 있었고 새하얀 소복을 입은 시어머님, 그 앞에서 절을 하며 그 말을 하시더군요. 제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기지 않는 상황에 입을 틀어막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제 이름을 외우시며 죽으라고 하시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서로운 주문들을 마구 늘어놓더니 그 앞에 놓여있던 지프로 된 사람 인형에 바늘을 꽂기 시작하셨어요. 21세기에 과연 볼 수 있는 장면인가 싶은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그리고 그 지프로 된 여자 인형이 누굴 가리키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어머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불렀어요. 아니, 그 여자를 불렀어요. 제 목소리에 멈칫한 여자는 저를 획 돌아보더군요.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저를 향해 쇠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노려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순간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어머님, 이 밤에 안 주무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다시 온 거야? 왜? 내가 치매 걸린 게 맞나 아닌가 보려고 온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 여자 손에서 바늘이 꽂힌 인형이 툭 떨어졌어요. 그걸 보는 게 뒷덜미가 서늘하더군요. 앞만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었는지 알아? 너랑 만나면서 내 아들이 변했어. 나밖에 없던 내 아들이 나를 멀리 했다고. 모두 네 탓이야. 내가 오죽하면 치매까지 걸렸다고 했을까? 어? 역시 치매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했던 거더군요. 자기 손자까지 낳고 사는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여자는 마치 제 목을 조를 것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을 치다가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에 핸드폰이 닿이더군요. 핸드폰을 들자마자 그 여자를 밀치고는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복 차림의 그 여자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해 제 차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시동을 걸어 출발했습니다. 여보, 찬영이 아빠, 어떡해? 나 어떡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울면서 횡설수설하는 저를 보며 남편은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묻더군요.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남편과 만났어요. 시댁에서 본 걸 그대로 얘기를 했고 남편은 당연히 믿지 않더군요. 그 길로 시댁으로 향한 남편. 저는 다시 그곳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집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온 남편은 저더러 꿈꿨냐고 하더군요. 당신이 말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당신 운전하면서 존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아무것도 없던데 뭐가 있다는 거야.
남편은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본 게 믿기지가 않는데 남편이 믿을 리가 만무했죠. 다음 날 날이 밝자 회사에 연차를 내고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그대로 들어가 장롱에 걸린 자물쇠를 부쉈어요. 시어머님은 뒤에서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쳐다보셨고 그 밤 저를 노려보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드디어 증거가 될 장롱이 열리고 그 속엔 제가 본 재단이 아니라 이불이 들어있더군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님은 의기양양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순간 내가 당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정상적으로 접근해서는 내가 당하겠구나 이렇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자신이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걸 저에게 노골적으로 표시냈어요. 아들과 딸 앞에서는 치매 환자인 척, 저 앞에서는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구셨죠. 남편에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자기 엄마를 모함한다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는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녹음기와 몰래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갈 때 그걸 몸에 부착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약올리는 듯한 시어머님의 행태가 거기에 고스란히 다 담겼고 그날 시누이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아, 무슨 일인데 오라가라는 거야?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요. 아, 뭔데? 빨리 얘기해. 저는 삼남매에게 제가 녹화한 영상과 음성을 들려줬어요. 어머님의 연극을 다 밝혀낼 자신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보고도 새남매는 이게 왜? 이런 반응이더군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일부러 연기한다는 거야? 진짜 웃긴다.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어이없네? 실망이다, 소정아. 오히려 저를 탓하는 삼남매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집구석에서 도망가야겠다. 남편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동안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몸정이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고요. 놀라 펄쩍 뛰며 자기 사전에는 그런 거 없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에게 마음껏 비웃어 줬어요.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면서 손에 쥐어주고 짐을 싸서 아들과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 남자 끈질기게 도장을 안 찍어서 아직 별거 중이지만 계속 모른 채 하면 이혼 소송을 걸려고요. 부부 사이에 신뢰라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나요? 저는 6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을 경쟁하는 기분이 들어도 꾹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요. 그런데도 보람도 없이 남편은 저를 믿어주지도 위로해주지도 않았어요. 이런 남자랑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이런 시어머님과 한 가족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이라도 이런 결심을 한 게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게 더 나은 환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